자, 유효이자율법에서 계속 이어가 나가 보도록 하죠. 우리 유효이자율. 이름만 해도 뭔가 또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유효이자율이란 어떤 이자율인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시장 이자율은 뭐였지? 시장이 나를 볼 때 매겨주는 이자율이었지. 근데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내가 얼마를 빌려줄지 결정하는 이자율이지. 이거 좀 개념이 좀 다르다. 자, 8만 원으로 해보죠. 얘를 8%, 예를 들어서 0%의 이자율인 시장이래. 그렇다고 하자. 0% 이자율인 시장에서 얘 현재 가치 얼마라고요? 124만 원이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0%래. 기준금리도 없고 나는 100% 상환도 하고 원가도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극단적으로 0%라고 할게요. 그럼 124만 원이지. 그치? 근데요, 사채를 발행할 때 내가 직접 발행을 하는데 재반 비용들이 좀 들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가 아니라 사채를 직접 발행할 때는요, 여러분 회사 세울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하는데 비용들이 조금 들어가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사채 발행비라고 해요.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하는데, 걔가 만약에 24만 원이 들어간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 그러면 우리 회사에 실질적으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인 거야? 100만 원인 거죠. 자, 다시. 시장에서 나한테 얼마 빌려준대? 124만 원 빌려준대. 왜? 시장 이자율이 0%라서 내년에 8만 원, 그 다음 X1년 말에 8만 원, X2년 말에 8만 원, X3년 말에 8만 원, 그리고 X3년 말에 100만 원 주면 시장에서 나한테 124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대. 그런데 사채를 발행하려고 보니 얘들은 사채 발행 비용이 좀 들더라는 거지. 이게 24만 원어치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꽂히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0%라는 건요, 화폐의 뭘 구하는 금액일까? 공정가치를 구하는 금액이에요. 그죠? 이게 뭐다? 시장 이자율이다. 공정가치를 구하는 거다. 근데 실질적인 현금 흐름, 이 100만 원이라는 것과 실질적인 이 현금 흐름, 유효한 현금 흐름과 향후 지급되는 이자율의 차이를, 얘가 지금 10%, 얘 8%겠다, 그지? 뭐라 그러냐면 유효 이자율이라고 해요. 다시, 시장에 이자율이 존재한대. 그 시장의 이자율로 사채 발행 금액을 할인하면 사채의 공정가치가 나온대. 근데 사채의 공정가치는 124만 원이라서 대중들은 124만 원을 받아. 미안. 대중은 124만 원을 기업에게 줘. 그럼 기업은 124만 원을 다 받아? 아니야. 대중은 124만 원을 준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서 발행을 담당하는 애들이 비용으로 24만 원을 먹는다고 하자. 원래 아니런데 비율이 이렇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극단적으로 해서 사채 발행 비용이 24만 원 든다면 쟤는 124만 원 빌려줬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지. 그게 뭐다? 유효 이자율이라는 거야. 나는 124만 원 줘야 돼. 근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그럼 이자 24만 원 주는 거잖아. 이게 이자지. 그러니까 사채 발행 비용이라고 하지만 얘는 사채를 발행 안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갔을 거고 사실상 사채 발행비도 이자인 거지. 이해되겠죠? 이걸 우리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 자, 그럼 유효이자율의 정의는 뭐다?
현재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래. 누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대중은 124만 원을 빌려줬지만 기업은 100만 원만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기업은 24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그게 어떤 거다? 유효이자율이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나는 놈은 사채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 즉 사채 현재 가치는 이 꼴 위에 이렇게 좀 적어놓자. 사채 현재 가치는 사채 공정 가치와 같은 말이에요. 사채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이 뭐라고요? 시장 이자율이다. 그럼 사채 발행 금액이라는 건 원래 앞에 우리 자 이제 아까 넘어간 한 줄을 보자. 페이지 238페이지 하단 238페이지 하단 뭐라고 돼 있어? 사채 발행금액 이꼴 사채 공정가치 이꼴 사채의 현재가치 이꼴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라고 돼 있는데 단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사채의 발행금액과 사채의 현재가치는 달라진다. 자 돌아와서 248페이지 사채 발행금액 248페이지 사채 발행금액은 뭐다? 사채 현재가치 이게 뭐야? 공정가치에서 사채 발행비를 제외한 거다. 사채 발행 금액은 뭐야? 받은 돈이라며. 내가 받은 돈은 제가 빌려준 돈에서 비용 뺀 거라고. 이해되겠지? 얘는 뭐야? 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받은 돈. 기업이 받은 돈. 대중이 빌려준 돈. 에서 기업이 낸 비용인 거지.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발행되면서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 현재 가치가 같다는 거지. 그게 앞에 있는 페이지 금방 봤던 단 적어놓은 게 요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도 동일하겠지.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얘가 있으면 사채 발행 금액이 내려가겠지. 받은 돈이 내려가는 거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사채 발행 비용이지. 사채 발행하는데 돈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가 내려가면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달라진다. 아까 어떻게 됐었지? 시장 이자율이 0%일 때 124만 원이 뭐였어? 사채의 공정가치였는데 사채의 발행비가 24만 원이 생기면 이게 뭐가 된다고? 영어로 여러분 이거를 IRR이라고 하는데 유효이자율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행금액이라고 적자고. 발행금액 이게 뭐라고? 사채의 공정가치이면서 동시에 현재가치. 다르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시장이자율. 이게 뭐라고?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의 정의가 뭐라고요? 현재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흐름을 인식시키는 할인율. 현재 현금 흐름 얼마야? 100만 원 받았잖아. 그리고 얼마 줄 거야? 124만 원 줄 거잖아. 그걸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8%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사채 발행비가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사채 발행 금액과 사채의 현재 가치가 동일할 거고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동일하겠지만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돼? 항상 올라가. 항상. 왜? 발행비는 항상 내가 받는 돈을 다운시킬 거고 이자가 늘어나겠지. 얘 이자라며. 이자 냈다는 거잖아. 발행비가 있는 경우 해놓고 뭐가 있는 거야?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지.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
이자가 증가한다는 건 유효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거지. 사채 발행비가 이자라며. 얘 사채 발행비로 쓰고 뭐라고 쓰라는 거야, 뒤에? 이자라고 쓰라는 거지. 실질적 이자다. 실질적 이자. 이게 뭐라고요? 사채 발행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사채 발행비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사채를 모집하고. 왜 모집해요? 자, A, B, C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기업이 있었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기업이 직접 하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기업이 한 명을 세워. 누구를 세워? 모집인을 세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모집해줘서 이렇게 거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모집인이라고 하는데 얘들한테 비용 일부를 주겠지. 그런 걸 사채 발행비라고 합니다. 자,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서 11,000원에 갚기로 했으면 이자는 1,000원 주는 건데 그 차용증, 친구끼리 차용증 잘 안 쓰지만 썼다고 쳐. 난 친구를 잘 못 믿어. 이래가지고 이 새끼 일로 와 이러면서 손잡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공증해 해가지고 수수료를 1,000원 냈대. 그치?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은 10,000원 빌려서 11,000원 받은 게 아니라 9,000원 빌려서 11,000원 받은 거지. 11,000원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총 이자 비용 얼마 내는 거야? 2,000원 낸다. 이 개념이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효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현재 시장 이자율이 얼마래? 10%래. 알겠다. 액면 이자율 얼마래? 8만 원이래.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액면 이자율로 보지 말자 했지. 항상 여러분 문제 예를 들어 이거 외우지는 말고 또 외우면 안 되지. 액면 이자율이 나오면 탁탁 끄어. 그리고 그냥 8만 원. 항상 고정된 금액이다. 근데 또 나중에 이렇게 해라 했다고. 액면 금액 300만 원에 이자율 8%다라고 했는데 짝짝 끊고 8만 원 쓰면 혼나는 거지. 진짜 혼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얼마야? 24만 원 적어야 되는 거지. 액면 금액에 따라 액면 이자율은 당연히 암기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이런 게 암기야. 여기에 8만 적은 암기인 거야. 알겠죠? 액면 금액의 비율이지. 자, 그리고 동일하다. 사채 발행비가 없는 경우 대안의 유효 이자율은 얼마인가? 이거 안 물어봐도 알겠다. 몇 퍼센트라고? 10. 상환 기간 동안의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거? 그럼 사채의 발행 금액을 구해봐야겠다. 언제? 사채 발행비가 없는 경우에. 구해보자. 자, 사채 발행비가 없는 경우 8만 원, 8만 원, 8만 원을 지급하면서 여기에서 1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X1년, X2년, X3년이라고 했을 때. 그치? 얘를 몇 퍼센트로? 10%로 할인해야겠지. 자, 여기서 계산기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현가 계수를 뺐어. 여러분한테 아까 가르쳐준 계산기 사용법을 한 번 더 좀 가르쳐줄 생각인데 따라해보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얼굴은 좀 빼고. 자, 보자. 봐봐. 우리 이자율이 10%래. 그러면 아까 이자율 현가 계수 어떻게 구한다고? 각도 잡자. 이자율 1.1 나누기 1 3번이다. 그지? 어떻게? X1년, X2년, X3년 3번이지. 이꼴 잘못했다. 미안. 1.1 나누기 1는 뭐야? 왜 안 돼? 미안. 잘못 눌렀나 봐. 1.1 나누기 1은 이게 뭐다? 1 나누기 1.1의 1승. 한 번 더는 1 나누기 1.1의 2승. 는 하면 1 나누기 1.1의 3승이 됐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메모리 기능과 GT 기능을 조금 활용할 거야. 메모리 기능과 GT 기능을. 그럼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지?
3년 단일 금액이 돼 있는 거지. 이자율 10% 3기간의 단일 금액의 현가 계수가 돼 있는 거야. 1 나누기 1.1의 3승. 그럼 얘를 그대로 곱하기 100만 원, 저기 뒤에 있는 100만 원을 단일 금액으로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100만 원을 M 플러스에 집어넣자. 그러면 3기간 10%의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 곱하기 100만 원이 메모리에 들어와 있다. 자, GT가 깜빡깜빡 돼 있네. 왜 돼 있을까? 우리가 1 나누기 1.1 나누기 1 는을 했지. 그게 이꼴 1 나누기 1.1 더하기 1 나누기 1.1의 2승 더하기 1 나누기 1.1의 3승을 다 는으로 더해줬지. 즉 정상연금의 현가계수 3기간 10%의 정상연금의 현가계수가 GT로 쏙 들어와 있지. 얘 곱하기 8만 원 해서 M 플러스에 넣어주고, 그러면 M 플러스에 뭐가 들어갔어? 정상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8만 원, 단일금액 곱하기 1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메모리 리턴 값 누르면 950263이 그대로 나오지. 한마디로 이자율 10%와 여기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 현가계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1. 자, 계산기 딱 들고 따라해봐. 좀 적어줄게. 자, 1.1 나누기 1 나누기 1 는 한 번 누르면 0.90909가 나온다. 그럼 얘가 뭐야? 여기까지가 짜자장, 여기가 1.1 나누기 1승이 GT에 들어가 있는 거지. 왜? 는을 눌렀잖아. 는은 뭐에 들어간다고? GT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른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게? 1.1의 2승분의 1이 GT에 들어가. 지금 계산기 기능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는 또 누르면 1 나누기 1.1의 3승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표시되어 있는 건 뭐야? 0.75131이 표시되어 있지. 왜? 얘니까. 그러니까 이 0.75131에다가 바로 곱하기 여기 이 100만 원, 얘 곱하기 100만 원을 집어넣어. 그리고 100만 원 해놓고 뭐 하면 돼? M 플러스 하면 되지. 메모리 플러스. 그러면 751315가 메모리로 들어가 있겠다. 그럼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0.75131에 곱하기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GT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정상연금의 현가계수인 2.48685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GT만 눌러. 여기서 GT 눌러. 그럼 2.48685가 나오니까 여기서 곱하기 8만 원 해주는 거지. 그리고 뭐 눌러? M 플러스 메모리에 한 번 더 넣어주면 뭐 하는 거야? 2.48685에 곱하기 8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 곱하기 8만 원 M 플러스 하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리턴 너의 값을 내놓아 하면은 뭐가 나와요? 950263.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되게 간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현가계수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게 더 빨라 오히려. 현가계수 하나 보면서 저 2.48685 적응이 돼야 돼. 알겠죠? 요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속도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적응이 안 돼. 계산기 내가 처음 사용해 보면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좀 적응이 되니까 한번 좀 해보세요. 결론 950263이다. 계산기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계산기 이제 안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총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내가 얼마 받았어? 950263. 얼마 줘야 돼? 124만 원. 이 차이가 뭐다? 이자 비용이다. 차이 얼마? 289737. 총 이자 비용 얼마라고? 289737. 이유효 이자율은 모르겠는데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대. 이만큼 2357 하나만큼
총 이자 비용 하나는 알 수 있겠네. 왜? 사채 발행 금액이 이꼴 내가 조달한 돈, 내가 받은 돈이 2, 3, 5, 7, 1만큼 감소한대. 9, 2, 6, 6, 9, 2가 된대. 여기서 이만큼 감소하게 되지. 그럼 얘랑 차이가 이자 비용이니까 사실 얘랑 차이가 같겠네. 그럼 289737에서 289737 이 총 이자 비용에서 23571을 빼면 여기가 266? 166이겠네. 아니 미안. 더해줘야지. 이자는 더해줘야지. 미안. 23571 더하기 289737 하면 313308이 되겠네. 항상 사채 발행비는 이자 비용을 증가시킨다. 항상 사채 발행비는 뭐다? 이자 비용을 증가시킨다. 알겠지? 자, 밑에 다 적어놨네. 그렇게 되면 사채 발행비로 인해 사채 발행 금액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유효이자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 비용 자체가 올라가면 유효이자율을 내가 이자를 더 많이 낸다는 소리지. 유효이자율이 올라간다. 쌤,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구해요? 안 나온다. 왜? 이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원래 사채 발행 금액 어떻게 구했었죠? 여기에 이자율이 있으면 1 나누기 1.1, 1 나누기 1.1의 2성, 1 나누기 1.1의 3성으로 구했는데 오히려 R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를 주고 R을 구하라고 하면 저건 3승까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계산기로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계산기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기로 안 되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시행착오법이라고 해서 10%보다 올랐으니까 10.5%, 11%, 11.5% 넣어보는 그런 시행착오법은 가능하지만 직접 풀어낼 수는 없다. 우리 계산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해서 풀 수 있겠지만 우리 계산기로 그거 안 한다. 이자율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 액면 이자율은 뭐래? 액면 이자. 율이 아니야. 이거 이자가 아니야. 금액이야, 금액. 내가 책에는 못 썼지만 여러분 필기로 항상 이렇게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얘는 뭐다? 액면 이자 금액이다. 알겠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은 뭐라고요? 사채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거다. 즉 공정 가치를 위하기 위함. 얘는 뭐다? 자, 우리 이쪽으로 와서 대중이 빌려준 돈. 자, 그러면 유효 이자율은 뭐다? 우리가 받은 돈과 줄 돈을 일치시키는 사채 발행 금액과 미래 지급할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완전 다르지. 개념이 완전 다른 거야. 정말 다른 거예요. 얘네는 누가 느끼는 시장 이자율이야? 대중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이자율. 유효이자율은 누가 느껴? 내가 느껴, 내가. 아예 다른 거라고, 관점이. 시장 이자율은 고객이 느끼는 이자율이라고요. 왜? 고객이 기업을 볼 때 한 10%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산정한 거라고. 근데 기업은 오케이, 고객이 10% 결정해줘서 오케이, 10% 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 다 안 들어온 거야. 아씨, 덜 들어왔네. 그러니까 내 실질 이자율, 유효 이자율은 요만큼이다. 내재 이자율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나중에 저기 재무관리 가시면 IRR이라고 해서 내재 이자율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거는 거기 가서 공부하시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라고? 내가 나간 돈과 들어올 돈의 차이, 걔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보면 돈이 참 그죠? 돈이라는 게, 자, 이게 잘 봐.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대. 이자율이 10%면 내년에 110만 원이래. 그럼 10년 뒤에는 얼마고? 100년 뒤에는 얼마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돈이 약간 가짜라는 걸 알게 되지.
돈이 가짜라고요? 돈은 가짜야.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하죠. 돈도 원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에? 뭔 개소리입니까? 돈이라는 건요, 잘 생각해봐요. 아까 내가 치토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치토스는 가치가 있어? 있어. 얘는 나에게 행복을 줘. 실질적인 실체가 있지. 치토스는 나의 입으로 들어오면서 나의 카타르시스를 증가시킨단 말이야. 아주 달아. 맛있단 말이지. 근데 돈은요? 돈을 먹나요? 아니요. 뭐 돈을 입나요? 아니요. 돈을 사용해서 치토스를 사는 거지. 근데 돈이 왜 사용될까? 돈이라는 건요, 물물 교환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저 선사시대 이런 거 역사 배워도 보면 이 조개 껍질이 돈이었고, 이 돈이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돈이었고, 그 다음에 뭐 화폐가 돈이었고, 뭐 이렇게 상평통보가 있었고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예요? 서로 간의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나 원화가 거래되지, 저기 조회족이라고 원시인들 사는 데 가가지고 돈 내밀면서 저도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 안 주죠. 혼나죠. 그런 것처럼 사실 돈은 가짜다. 돈이 가짜인 이유를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자, 개인 A가 있고 개인 B가 있어. 근데 얘는 얘는 화폐를 안 믿는데, 얘는 돈방울이 있는데 금도 있고 집도 있고. 자, 얘는 뭐 가지고 있다고? 금, 부동산. 자, 현금 얘 빵원이 있대. 그것도 뭐가 있어? 주식 갖고 있고, 자, 차도 갖고 있고, 비행기도 갖고 있대. 돈 없지? 얘 돈 없어. 이런 실물을 가지고 있대. 자, 얘는 만약에 100억, 뭐 더 해볼까?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대. 현금으로. 전쟁이 났어요. 화폐가 급등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막 베네수엘라 화폐 난리 나고 뭐 그렇게 했었죠. 뭐 그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올라가서 이 100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치토스 하나래.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간의 믿음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믿음이 깨지면 얘는 날아가요. 뭐가 진짜야? 얘들이 진짜지. 왜? 아니, 믿음이 필요 없지. 눈에 보이잖아. 금도 사실 믿음이긴 합니다만, 금은 좀 예외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 거지. 얘들은 뭐예요? 가짜지.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약간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돈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돈 그 자체가 행복이 절대 아니에요. 얘는 가치가 없어. 그럼 돈은 어떤 게 행복이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땐 자유가 행복이고요. 이 자유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능력이 필요해요. 왜? 이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선조들이 이 자유 하나 얻으려고 막 누구는 형제를 찔러 죽이고 누구는 뭐 종교를 탄압하고, 그 종교적 자유, 무슨 자유를 얻으려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하는 거잖아. 근데요,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나 얻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능력을 앞에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거의 본질은요, 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의 본질도요, 사실 돈이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느냐, 원하는 능력이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능력이 없는 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을 피울 줄 안 돼. 슉 해가지고 불을 피울 줄 안 돼.
원시 부족에게는 그건 굉장한 가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라이터 칙 하면 되는 거니까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걸로 돈 될 수, 물론 요새는 유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해가지고 100만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요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행복한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요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공부죠.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공부는 그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굉장히 하기 싫었고 실제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공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큰일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로 행복을 얻기 위해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무슨 뜬구름 소리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미친 듯이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선 내가 요리를 미친 듯이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요리가 졸라 재밌다. 좀 안 맞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대충 하고 말면 내가 이걸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 수조차 없어. 진짜 미친 듯이 해봐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지 안 한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거 하면 돈 좀 되잖아요. 이런 자세로 임하잖아요. 되게 다른 자세가 좀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때 행복한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얘가 맞아 라는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수양은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요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안 했었다가 대학교 때 그런 걸 했었어요. 한 번은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넌 뭐가 되고 싶냐? 저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저 꿈이 없는데요. 저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꿈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심입니다. 그게 24살, 2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있는 게 비정상이다. 왜? 너 나이에 이런 사회에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너의 현재 직업이 뭐냐? 저요, 직업 없는데요. 학생인데요. 학생이라는 본분이 있으면 학생의 본분에 따라 자 존나 열심히 해봤니? 자 겁나 열심히 해봤니? 라고 물었을 때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행복을 못 찾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공부가 너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너의 본분을 임하고 있다? 지금 너가 학생인데 그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이야기는 강의 끝날 때 한번 해줄 건데 대학교 때 처음으로 올해입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받아봤어요. 웃긴 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 왜? 진짜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고 발표를 할 때도 가장 나서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나는 그게 재밌던 거야. 열심히 해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보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게 진짜 열심히 해보니까 재밌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이거 좀 괜찮은데? 내 선택으로 내가 공부하고 그 공부로 인함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고 그 대답해주고 남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죠. 쌤, 저 남 가르치는 거 좋고요. 남 앞에 서는 거 좋고요. 경영학과예요. 뭐 해야 되죠?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경영 컨설팅은 누가 해요? 회계사가 많이 한대. 그래서 회계사를 진로로 선택하고 걸어왔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매일매일이 행복한 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회계사 공부할 때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약간 너 고생 많구나, 많이 힘들지. 난 좀 아니었거든.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왜 힘든 거야? 생색내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선택한 삶에 대해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그걸 누구한테 생색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잘 없어요. 있었어. 떨어졌을 때. 조금 힘들더라. 근데 그 과정 자체는 되게 행복했다고요. 과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합격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생각보다 안 그래요. 합격이래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합격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게 진짜 본인의 행복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떨 때 되게 행복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 선택하셨다면 진짜 남들이 미친 듯이 한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앞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정함과 지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타인에게는 신뢰감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일정함과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학원에 도착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는 그런 효율적인 삶을 살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동선 안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세요. 심지어 김밥 파는 아주머니도 저를 보면서 너는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게 힘이 됩니다. 맨날 똑같은 아침마다, 아직 기억나, 아침마다 약간 딱 김밥 한 줄 사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항상 동일한 시간에 내가 똑같은 김밥을 사니까 될 것 같아 보였나 보지.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한테도 저는 합격의 기운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삶을 위해서. 아시겠죠? 좀 사설이 길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좀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잖아. 내가 처음에 회계사 하기로 했을 때 내 친구가 이러더라. 야, 그 회계사 그거 곧 없어질 직업이라던데. 그거 되게 별로라던데. 그 친구 그 이후로 평생 안 봤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만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옆에 둘 필요도 없고요. 두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어떤 대학교의 케이틀린 교수님 이름이 오히려 기억나네. 케이틀린 교수라는 하버드 대학이었나? 어디 대학이었나? 그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대. 부정과 긍정의 단어의 차이를.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에 비해 1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내뱉는 건 생각만 하는 것과 다르게 한 8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해요. 그 파워가. 그러니까 말을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해봐. 말을 내뱉는 게 훨씬 더 강력하잖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기사들을 왜 깔겠어? 그게 더 어그로를 끌잖아.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걸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그런 단어나 생각들이 훨씬 더 잘 들어온다고. 그리고 말을 내뱉는 걸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내뱉으면 70배에서 80배가량 훨씬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최근에 그 쇼미더머니에서 비요, 가오닝스타, 뻔만 래퍼 이렇게 있잖아. 노래 너무 잘하더라. 여하튼 그 친구가 쇼미더머니에서 그 이빨에 약간 은색깔 끼신 분 이름은 잘 모르겠어. 여하튼 그분이랑 이렇게 면접을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가오닝스타 부르기 전에. 그거 딱 부르기 전에
너무 떨리고 너무 자신감이 없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있던 그 약간 은색 이빨 했던 래퍼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그거 한 방에 해결해 줄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존나 강하다! 이렇게 하라니까 딱 그 비오 그분이 나는 존나 강하다! 이렇게 딱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가 더 있지. 그리고 그 사람 당연히 노래 너무 잘 불렀죠. 카운트스타 완전 떴지. 펜싱 선수, 올림픽에서 우리 펜싱 이거 다 짤도 많을 거고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펜싱에서 엄청 압도적 차이로 지고 있다가 관중석에서 이야기가 들려오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펜싱 선수는 앉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이내 역전승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진짜 긍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그 스위치에다가 저는 보이는 곳마다 뭘 적어놨냐면 제가 외칠 말들을 적어놨었어요. 뭐 나는 할 수 있다, 김성훈 회계사 나는 합격이다. 그리고 현관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김성훈 회계사 몇 회 합격하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김성훈 회계사 합격!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이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이 몸에서부터 끌어오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한다, 차단시키세요. 보지 마. 아니면 이야기를 해. 미안한데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든 친구든, 가족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고 가족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시험 칠 때까지 전화하지 마세요. 좀 이제 너무했다. 그럼 말을 해. 가족이라면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미안한데 난 부정적인 이야기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긍정의 단어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언제 행복한지 항상 떠올리시면서 공부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여러분의 행복도 찾을 수 있다. 뭐 이야기가 좀 많이 샜다, 그치? 또 이런 말 하면 나 눈치가 보여가지고 미쳐버린. 미안해요. 여하튼 여러분은 할 수 있고 행복할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사채 회계 처리 계속해서 볼 건데요. 참 온도 다르다, 그죠? 사채 회계 처리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액면 발행했을 때부터 이제 우리 앞에서 금액 구하는 건 다 했어. 금액 구하는 건 다 했고 유효이자율이 뭔지, 시장이자율이 뭔지, 현재 가치가 뭔지 다 했는데 회계 처리 봐야겠지. 회계 처리 보기 전에 우리 앞에 먼저 보자. 앞에 247페이지에 247페이지에서 결국 3년 동안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자, 247페이지 먼저 보자. 247페이지에서 회계 처리는 물음 1의 경우에 결국 현금이라는 자산이 총 3년 동안 30만 원 감소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지. 물음 1이든 물음 2든 물음 3이든 물음 1은 30만 원인 거고 물음 2는 28만 9,742원인 거고 물음 3이 31만 268원인 거지. 결론은 요만큼이야. 왜? 내가 돈을 빌렸고 이자를 낼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액면 발행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 차입 회계 처리와 완전 동일해요. 차입금을 100만 원을 빌려왔고 이자 비용 내고 차입금 상환했었지. 똑같이 사채가 100만 원 들어왔다 했었잖아, 우리. 그럼 얘는 사채는 100만 원이지. 그리고 3년 뒤에 액면 금액만큼 상환하는 거니까 매년 이자 비용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내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회계 처리가 같다는 거지. 언제? 액면 발행일 때. 액면 발행일 때. 그렇지. 그런데 우리 그러면 쌤 할인 발행일 때랑 할증 발행일 때는요. 그때 볼 거야. 그때가 이제 우리가 임해야 되는 회계 처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아까 그 숫자 그대로 가는 거야. 언제? 시장 이자율이 10%고 액면 이자율이 8%. 한마디로 매년 8만 원씩 준다라는 거. 이고 만기가 3년인 현재 가치가 9502581대래.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현금 얼마 들어온다고요? 950, 258.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닌 부채의 차감 계정도 하나 더 소개하게 되는데요.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했지.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부채의 차감 계정을 적게 돼요. 항상 우리 정보 이용자들한테는 어떤 걸 주라 그랬어? 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총액을 조금 접근하라,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했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긴 하는데, 액면금액 100만 원을 갚아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받은 돈은 95만 원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부채는 95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100만 원 줄 거야, 이렇게 적으라는 거지. 그리고 3년 동안 이자 지급하면서, 여러분 3년 동안 이자 지급하면서 얼마 이자를 했지? 289742가 이자라 그랬다. 이 이자 어떻게 한다고? 발행금액과 총 지급할 이자가 얼마야? 24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해서 124만 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124만 원과 얼마의 차이다? 950, 258의 차이지. 이게 뭐야? 줄 돈. 이게 뭐야? 받은 돈. 줄 돈과 받은 돈의 차이가 이자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상환 말고 이자만 봤을 때 24만 원 나가지. 그러니까 이 할인한 금액의 차이와 이자 금액은 총 이자 비용이 된대. 당연하겠지. 당연할 거야. 124만 원을 24만 원과 100만 원으로 쪼갠 거잖아.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받았대? 49742를 깐 950, 258만큼 받았대. 이만큼 받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는 얼마 낸다고? 289, 747, 289, 289, 742만큼 낸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라고? 124만 원을 결국 우리는 지급하는 거지. 원금 950, 258과 이자 289, 742를 지급하는데, 쌤, 원금 100만 원 아닙니까? 원금이 어떻게 100만 원이야? 원금은 950, 258이지. 근데 왜 이렇게 씁니까? 그럼 사채 950, 258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면 금액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총액법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289, 742와 액면 금액 950, 258을 합쳐서 124만 원을 지급할 건데, 이자 어떻게 인식하자고? 총액법이 아니라, 순액법이 아니라 총액법으로 기록하자고.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기재했다가 얘네를 까 들어가는 거지. 얘네를 까 들어가는 거지. 아직 원금 상환 한 번도 안 했다. 3년간 이자 지급하면서 원금 상환한 적 없으니까 이 원금 상환액 빼고 차금을 없애서 이자 비용을 인식한 후에 뭐 하자는 거야? 액면 금액을 지급하자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일 때는 우리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적을 건데, 똑같이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1049,732가 들어왔다. 그럼 사채보다 좀 더 들어왔네. 그럼 쟤는 뭐야? 부채의 가산 계정이겠지. 다시, 부채의 차감 계정이 아니라 부채의 가산 계정이겠지. 부채의 가산 계정.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발행일 사채는 104973이지. 우리의 원금이 104973인 거야. 근데 총 지급해야 될 돈이 136만 원이니까 받은 돈이랑 나가야 될 돈의 이 차이가, 뭐라고? 이자 비용이라고. 근데 얘도 똑같겠지. 이 136만 원이라는 돈도
36만 원과 100만 원으로 쪼갤 수 있겠지. 그 성질을. 근데 10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149,732원을 받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49731을 빼주면 여기가 얼마라고? 310? 268. 그래서 합쳐서 136만 원이라는 거지. 이게 뭐라고? 원금. 이게 뭐라고? 이자. 이자. 원금.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이거 3년간이야. 1년 회계처리 아니지. 3년간 다 합친 회계처리가 요렇다는 거지. 아시겠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상환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환일에는 할증 발행 차금 다 까 내려갔으니까 사채 익명 금액을 상환하는 거다. 3년간 회계처리 말한 거다. 이해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예제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했던 거 복습, 사채를 조금 복습해보자. 앞으로 돌아가서 227페이지 봐야겠지? 우리 사채를 보기 전에 오늘 진도 쭉쭉 나갔는데 그거 이해 잘해야 된다. 단리복리, 화폐시간가치, 사채 쑥 다 봤다, 그지? 227페이지 화폐시간가치부터 우리가 좀 알아봤었는데 화폐시간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리와 복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더라. 단리란 뭐다? 단리란 이자와 원금을 다르게 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로서 이자만 계속 쌓인다라는 개념이고 복리는 이자와 원금을 동일하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 1,000원이든 원금 1,000원이든 둘 다 1,000원은 1,000원 아니야? 그거야.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다. 까지 이해를 했었고,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배웠다. 현재 10,000원은 미래 2년 뒤에 12,100원일 것이고 미래 12,100원은 현재 10,000원일 것이다. 지금 10,000원 빌려줄게. 2년 뒤에 니 얼마 줄래? 이자율 10%면 니 내한테 12,100원 줘야 된다. 이게 미래 가치. 내 2년 뒤에 12,100원 무조건 줄게. 지금 얼마 빌려줄래? 이자율 10%인데 10,000원? 오케이. 그게 현재 가치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로 갈 땐 곱하기로 가는 거고 1 플러스 이자율로 가는 거고 돌아올 땐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눠 가는 거다. 곱해가는 거 아니라 나눠 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구연금에 대해서 231페이지에서 배웠지. 영구연금이라는 건 영구히 우리가 평생 1,000원씩을 주는 현금 흐름이라고 있다 쳤을 때 지니램프가 매년 1,000원씩 뚱 이렇게 준대. 그렇게 뚱 생겨나는 그 1,000원이나 은행에 10,000원을 넣어놔서 1,000원씩 매년 출금하는 그 1,000원이나 동일한 1,000원이라면 지니램프의 가치와 10,000원짜리의 가치는 동일할 거니까 지니램프는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지니램프 가치가 어떻게 구했다? 1,000원 나누기 이자율로 구했다. 10,000원 곱하기 10%가 1,000원이듯 10%를 평생 주는 현금 흐름을 10%로 할인하면 10,000원이다라는 거지. 그걸 영구연금 흐름이라고 했었다. 그러면 10,000원은 뭐다? 영구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상연금이라는 걸 우리가 또 공부했는데 정상연금이라는 건 뭐다? 일정한 기간 동안. 왜 정상이겠어? 그러니까 이걸 좀 보통연금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비정상연금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다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지? 우리 보통연금이라 할까? 하지만 많이 쓰는 용어가 정상연금이기 때문에 정상연금은 일정한 기간만큼만 주는 연금이더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상연금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했다. 정상연금을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3년간 주는 이런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할인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하나 그 현금 흐름 전체를 할인하는 방법이 있더라. 나누기 1.1에 1승, 나누기 1.1에 2승, 나누기 1.1에 3승. 근데 이 방법도 똑같이 가능한데 조금 번잡스럽더라. 왜 번잡스럽냐?
3년이면 하는데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하면 번잡스럽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구연금 흐름에서 요까지부터 연금, 4년 후부터 영구연금 흐름을 빼서 요만큼을 구하더라. 그럼 영구연금 흐름을 구할 때 4년 후부터 지급하는 영구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는데 그 영구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4년 후부터 지급하니까 3년 말에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왜? 3년 말에 입금해야 4년 후부터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년 말에 그 금액의 현재 가치를 지금으로 현재로 땡기면 나누기 1.1에 3승 이렇게 했었지. 그렇게 해서 차감해서 구할 수도 있더라. 그렇게 됐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게 추가로 공부했던 게 요게 결합된 거였지. 정상연금의 형태와 단일금액의 형태가 결합된다면 어떻게 구할까라는 건데 얘를 뭐라고 했다고? 정상연금. 얘를 뭐라고 했다고? 단일금액. 그러니까 정상연금을 현가계수로 할인하고 단일금액도 현가계수로 할인해서 두 개 복합적인 현금 흐름을 구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여러분 이 정상연금과 단일금액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영구연금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진짜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의만 듣고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감이 오는 거야. 감. feeling, just feeling이라고. 네가 아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똑같은 내용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김성훈한테 빙의를 뚝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한 거예요. 요건 진짜 제발 꼭 회계 순환 과정과 화폐 시간 가치는 진짜 중요하다. 기본 개념을 탑재하지 않으면 기본기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달려갈 때 힘들다. 화폐 시간 가치 많이 연습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뒤로 보내고 앞으로 땡겨오고 이런 거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1번에서 뭐 했어요? 단일금액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부했었다. 그죠? 화폐 시장 가치를 공부했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었죠. 사채에 들어와서 시장 이자율을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 시장 이자율이란 무위험 이자율과 신용가산 이자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무위험 이자율을 그냥 무위험 이자율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준금리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재무관리 관점이나 뭐 저기 경제학 관점으로 동일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이롭다.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건 기본 이자율을 말하고 위험이 하나도 없는 이자율을 말하고 신용가산 이자율은 여러분의 신용 등급에 따라 조절이 되더라.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은 누구에게나 전부 동일한 이자율이지만 신용가산 이자율이 여러분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그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은 시장의 단 하나가 아니라 사람마다 싹 다 다르고 기업마다 싹 다 다르다. 나의 이자율이 다르고 여러분의 이자율이 다르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자율이 다 다르다. 그죠? 돈 빌릴 때 전부 똑같은 이자율로 안 빌려주고 돈 빌릴 때 전부 똑같은 이자율로 입금 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이자율이 전부 다르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란 시장이 기업을 바라보는 이자율이다. 알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시장에서 기업이 빌릴 수 있는 이자율, 이런 게 시장 이자율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 봤었는데 사채란 차입과 조금 다른 성격이다. 차입이란 간접금융이라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은행 말고 직접적으로 돈을 빌리겠대. 왜 그렇게 해요? 금액이 엄청 크대. 예를 들어서 왜 은행에서 안 빌리고 직접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은행에서 빌려주는 게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대. 뭐 그런 경우에 좀 사용됩니다. 그러면 일단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봤을 때 무엇이 이자율이 더 저렴합니까? 라고 하면 은행이 안 꼈을 때 이자율이 더 저렴해야겠지. 이론상,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이론상 당연히 직접금융의 이자율이 훨씬 저렴하다. 우리는 지금 이론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생각해봐요. 은행이 수수료를 다 떼갈 거 아니야. 대중으로부터 빌려주니까. 대중으로부터 직접 빌리게 되면 훨씬 이자율이 저렴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 이자율을 배웠었다. 그러면 사채의
뭐가 정해진다? 액면 이자와 액면 금액 그리고 상환일 등등이 정해지는데 결국은 뭐더라? 미래 지급 현금 흐름. 우리 기업이라면 줄 돈, 고객이라면 받을 돈이 픽스돼 있고 현재 가치가 뭔지 모르더라. 왜?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 대중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근데 대중이 느끼는 시장 이자율이 싹 다 다를 거 아니야. 여러분이 국민은행 갈 때랑 신한은행 갈 때랑 하나은행 갈 때랑 여러분한테 돈 빌려준다는 이자율이 다 다르죠. 대중은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느낀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 지급 현금 흐름을 픽스 시켜놓고 발행 금액을 정한다는 거지. 그걸 어떤 이자율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현재 가치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는 거다. 근데 이 발행 금액은 언제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 사채 발행비가 없을 때 발행 금액과 현재 가치가 동일한 거지.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사채 발행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발행 금액과 현재 가치가 달라진다. 그럼 이 발행 금액과 지급 현금 흐름의 요 차이는 뭐라고 하는 거다? 유효이자율. 왜? 사채 발행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과 같대.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더라. 그러니까 유효이자율이 증가하는 거지. 유효이자율이라는 건 뭐냐? 아니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이만큼이야. 왜? 아니 이것도 내가 빌리기 위해 낸 돈이니까 이자지. 빌리기 위해 낸 돈이 이자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온 현금과 내가 부담하는 현금의 차이, 얘가 뭐다? 유효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관계도 이야기를 했었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좀 생각하면 돼? 액면 이자율만큼 시장에서도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 지금 보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 저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자 주네?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줘야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딱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하는데 쟤들이 8%밖에 안 줘. 그래? 그럼 난 좀 돈 덜 빌려줄래? 라는 거지. 그럼 저기가 근데 12% 줘. 돈 더 많이 주네? 그럼 더 빌려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관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 즉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다면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다면 할증 발행이었지. 기준점은 뭐야? 시장 이자율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돈과 돈의 차이가 이자다. 무슨 돈이야? 받은 돈. 여기 무슨 돈이야? 줄 돈. 그 차이를 이자 비용이라고 하고 3년간 인식하더라. 근데 3년간 인식하는데 받은 돈과 줄 돈의 차이를 3년간 인식할 때 여기에 항상 액면 금액을 좀 적어놓고 총액법으로 적더라는 거지. 근데 액면 발행일 때는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냥 이자 10만 원, 이자 10만 원, 이자 10만 원 하면 되는데 할인 발행일 때는 이자 비용이 있고 현금이 있을 때 이자 비용이 좀 더 크더라. 왜? 실질적으로 액면보다 작게 발행했잖아. 그럼 이자를 더 많이 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큰 만큼 할인 발행을 생각해 나가더라.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지금 조금 이해 안 돼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거를 우리 유효이자율 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죠? 사채 회계 처리까지 봤었죠. 사채는 결국 어떻게 표시된다? 액면 금액에서 발행일에 결국 발행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될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그러니까 사채를 당연히 현금이 이만큼 들어온 만큼 부채가 이만큼 증가하겠지. 95만 원 들어왔으면 부채가 95만 원 증가하겠지. 105만 원 들어왔으면 105만 원만큼 부채가 증가하겠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그러나 항상 어떻게 표기하자? 1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표기를 하자라는 거였지. 액면 금액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 유효이자율 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사채 새로운 개념 했죠. 화폐 시간 가치와 사채 공부했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